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우리 잘못 먹으면 암에도 걸릴 수가 있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굉장히 맛있죠. 김의 효능 5가지와 제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또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우리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맨날 밥 투정 하다가도 김 하나 딱 넣으면 밥 투정 반찬 투정 안 해요.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면서 K-팝, K-음식도 모든 K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최근에는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냉동김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서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뇌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요.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에는 이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포피란은 우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갖고 있죠. 또 김에는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 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돼서 머리도 맑아지고 뇌 신경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랑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이 뇌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돼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나 뇌 건강에 좋은 이 건강기능 같은 식품을 보면은 아세틸콜린과 이제 콜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의약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거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의 두 번째 효능은 또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약 단백질의 함량은 약 20g 정도고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 정도라고 해요. 소고기보다 김의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일 때 더욱 흡수가 잘 돼서 건강에 좋은데,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우리 정말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한쪽에 놓아줘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계란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죠. 이제 김 2장을 포개서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혹 해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시킬 뿐 아니라 또 암세포를 변이도 일으켜요. 암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오히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근 100g에는 약 5,516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당근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굉장히 놀랍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A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하신 그거 맞아요. 눈이죠.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김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 우유 100g에는 칼슘이 약 110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 정도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서 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처방약을 받아 드세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으시고 폐경 이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건데,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김을 드실 때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 김을 구울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 앞에 앞뒤로 5초씩 살짝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돼요. 순서가 바뀐 거죠.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은 바른 채로 굽게 되면 오히려 들기름이 산패돼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5번째 김의 효능은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병원 앞에서 처방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당뇨약과 비타민 B12 의약품을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아요. 이 비타민 B12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걸쭉걸쭉해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발끝, 손끝,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같이 처방을 해주는 이유인데, 이 김에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이 말초현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고요.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의 식단은 또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적어지는데, 이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계열의 약 성분들의 약물이 또 비타민 B12의 흡수도 방해해서 이 성분이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이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또 신경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도 많이 발생되죠.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또 해주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게 당뇨 환자에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4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해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 중에 또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 김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도 생길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겨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죠.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이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셀레늄에 대한 성분을 인정해주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고 윤기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김을 구웠을 때는 오히려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 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인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 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요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